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에서 민사법 강의를 하고 있는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파릇파릇한 3월에 만나 뵙게 돼서 되게 기쁘고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2020년 3월이 2월부터 해서 지금 역병 때문에 온 나라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도 사실 제가 현장 강의를 할 때 좀 수강생분들이 고맙게도 많이 있으니까 좀 수강생들 인원이 좀 많으면은 또 여러 가지 눈도 다 아이 컨택도 한 명씩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3월 9일 월요일인데 아직까지는 학원이 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촬영을 사람 없이 카메라만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거 매우 어색한데 대신 뭐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여러분의 현장 분위기라는 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학생들 표정 보다 보면 학생들이 갸우뚱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보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싹 알아서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잘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내가 알아. 근데 걔가 이럴 정도면은 야 이거 애들 다 모르겠구나 이래가지고 조절하고 이랬는데 맨날 이런 친구는 제가 무시하는데 그래서 조절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예, 그냥 진도 시원시원하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또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주 플렉서블 합니다. 제가 객관식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민법만 가지고 20회, 30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강의는 3월에 와서 성실하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머지 분들이 불성실하다는 얘기처럼 돼버렸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발표가 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4월 말부터 사이클을 시작했다가 뭔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쫓겨가다가 마지막에 여름이나 가을쯤 됐을 때 선택형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거 3월에 정변이 찍은 거 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때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는 OT 때 제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여러분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이 강의를 인강으로 여름이나 가을에 듣는 친구들이 많아서 좌절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특히 제 이 강의를 8월 진모 강의랑 더블로 듣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사례형을 다 다뤄주면서 객관식 지식도 많이 알려주는 편이거든요. 저는 8월 강의에.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실제로 테스트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3배속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학원에서 막 강의실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영상반 운영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인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영상반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 강의 특유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를 확실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전제만 지킨다면은 사실 강의는 사실 짧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보강 안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제가 작년 기준으로 학원에서 20회 안에 끝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18회 안에 끝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강사님들이 12회 6회로 하는데 저는 이제 민법을 12회로 하는 거는 뭐 죽으라는 거냐라고 해서 13회 5회로 한 다음에 보강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민법은 인강을 보면은 작년 강의나 이제 지금 폐강이 됐겠네. 민법을 결국 보강을 2번 해가지고 15회를 하고 또 민소는 강의 시작할 때부터 5회가 아니라 아예 6회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보강은 안 했어요. 뭐 그것도 보강인데 그래서 15회 6회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들을 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가을이나 여름에. 그래서 올해 제 계획은 이래놓고 못 지킬 때가 좀 많은데 보강이라는 게 참 강사들이 얘기해놓고 못 지킬 때가 많지만 민법은 13회로 좀 끝내려고 합니다. 재산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3회로 좀 끝을 낼 거고 민소는 그대로 6회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변시 모의고사 및 변시가 4회분이 총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더 늘어났는데 회차는 오히려 민법 같은 경우에 더 줄인다라고 하려면은 강의 방식이 작년하고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변화를 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선택형이라는 거는 다른 유형하고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OT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인강으로 듣는 분들도 OT를 좀 들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사례 기록 같은 경우는 6모, 8모, 10모를 봤을 때 근데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6모, 8모, 10모 성적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수험생 지금 시험 이제 신모까지 보고 발표나 이제 신모 성적 나오면 시험이 이제 한 2달 남은 거잖아요. 그게 자기한테 어떤 사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생각보다는.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붙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실력이 안 늘고 있거나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특정 부분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예요. 뭐 저의 어떤 날카로운 분석 이런 것도 필요 없고요. 사례 기록이라는 거 원래 그래요. 자, 그러나 선택형은 어때요? 뭐 조금 무서운 얘기일지 몰라도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과 성적이라는 것 사이에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기록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민법을 잘해도 특유의 그 기록을 보는 방법이나 요령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실력은 있는데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반대는 없다? 예. 실력은 없는데 점수 잘 나올 수는 없어요. 그건 없는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선택형은 우리가 초딩 때부터 해오던 거잖아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해오던 거라서 이 문제를 푸는데 대단한 스킬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전체 소요 시간이랑 잘 나눠가지고 중간중간에 시간 통제하는 거는 필요한데, 뭐 엄청난 그 변명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형은 사실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메터가 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형의 문제별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하고 있어야 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막판에 가면은 제가 1대1 상담을 작년, 재작년에 모두 100명씩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분씩 해서 강의로 치면은 거의 50시간이니까 일반 강의 시간만큼 드렸어요. 그 종합반 현장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많은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리고 수험생들 고민, 여기서 강의하는 거랑 옆에서 얘기하는 거랑 많이 달라서 제가 매년 강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강의가 많이 달라지는데, 이제 그때 많은 유형 중에 하나가 사례형 기록형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선택형이 문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자,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잔소리 하나만 하면, 내가 상담하면서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얘기하면 여러분 되게 뜨끔할 거예요, 많이. 저 민사법 선택형이 너무 점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심한 친구들은 이제 뭐 전 과목이 선택형이 좀 안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죠. 틀린 분석이란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민사법 상담을 하니까, 그럼 민사법은 그랬더니 아니 민사법도 선택형이 안 좋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민법 요번 그러면 팔모 성적이 안 좋다는 거지. 네. 민법 몇 개, 민소 몇 개, 상법 몇 개 틀렸는데. 아,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때만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분석이야? 이게 분석이야? 그러니까 민법, 민소, 상법은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만나는 부분이 있지만 민법 선택형을 못하는 사람의 솔루션하고 상법 선택형을 못하는 사람의 솔루션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민소 다르고 가족법도 달라요, 심지어. 근데 뭐 그냥 자기가 민사법 전체적으로 몇 개 틀렸대. 그래서 안 좋대. 그런 얘기를 못하래, 나한테. 그러니까 민법을 몇 개, 민소를 몇 개, 상법을 몇 개 틀렸는지도 분석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점수를. 그리고 나보고 분석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화난 건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화난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분석이냐고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분석을 해야 돼요. 민법을 많이 틀렸는지, 선택형을, 민소를 많이 틀렸는지 관련해서 제가 분석하기 위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형 지문들 중에는요, 지문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냥 기본기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강사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되는 거야. 이거 읽을까 말까? 너무 기본적인 거는 안 읽어요,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뭐 강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이라지만 학생들이 처음부터 심한 말 많이 뼈 많이 때리고 시작하네. 기본기가 없어요, 학생들이. 특히 판례를 잘 알아요, 조문을 잘 알아요. 특히 조문 얘기하면 다 몰라. 근데 이제 교수들은 이제 우리 오래되신 교수님 아니고 연세가 좀 있으신 교수님들은 어떻게 조문을 몰라 이러시는데, 사실 우리는 조문을 더 몰라요. 판례 중심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수험생이 모를 만한 걸 다 얘기를 하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게 되게 기본적인 조문이라는 게 있어서 딱히 제가 시간을 두어 설명할 것이 아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본 강의들, 저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 개강하는 선사기 민법 완벽 정리 강의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실력으로 기본 실력을 푸는 거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사례형 기록형도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객이라고 쓸게요. 좀 더 와닿게.
객관식 특유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례 기록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객관식 특유의 응용을 하는 게 있고 순수객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순수객 지문이 있어요. 요렇게 3개 정도로 보시면 돼요. 나누는 유형은 여러 가지 나누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제 방식입니다. 그냥 기본기로 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특유의 응용 이게 좀 사람 환장하게 하는 사례형 문제는 문제가 길고 읽으면서 논점 잡고 답안지를 서술하면서 점수를 얻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객관식에서만 가능한 특유의 응용은 뭐가 있냐면 케이스 문제식으로 객관식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문제에서 OX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만 보면서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꼭 풀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이게 지문 OX만으로 응용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거는 본론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객관식 특유의 내용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는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유형은 순수한 객관식 지문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요거 얘기하려다 헷갈려서 잠깐 먼저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사례형 기록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례형 나올 가능성이 없고 순수하게 객관식에서만 나올 것 같은 약간은 지역적인 판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기가 있는 사람도 모를 수 있는 판례. 이거는 사실은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암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서에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는 기본서 아주 두꺼운 걸 보시면 있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없겠죠. 두꺼운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서에 보충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저는 이미 로민정이라는 기본서를 쓸 때 머릿속에 이런 사고방식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다 생각하면서 책을 썼기 때문에 선택형의 관점에서 로민정을 평가한다면은 이 지문들은 실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여기서 계속 책 쓸 때 제일 고민되는 거죠. 이걸 내 기본서에 넣어 말어 하다가 순수 객 지문이지만 그나마 사례 가능성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고 그 다음에 나름 그래도 중요도가 조금 있다 싶은 것들 혹은 너무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빈출이 있어요. 빈출. 순수 객관식인데 너무 객관식이 많이 나와. 그럼 이런 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실어놨어요. 근데 나 얘는 못 실겠다. 얘는 나온 건 알겠는데 이거는 그냥 연말에 저는 항상 연말 추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여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참 이게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마지막에 12월에 몇 페이지 안 돼요. 요게 뭐냐면 순수 객지문 중에 1년을 저랑 사실 1년도 안 되죠. 저랑 한 해 가까이를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판례는 제 강의를 다 들으면 제 강의가 한 4개, 5개라고 치면은 제가 한 10번 이상 말하는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고스란히 시험에 나와요. 올해도 그랬어요. 2020년 시험도 고스란히 나오죠. 근데 얘네들 뭐냐면은 여러분 그동안 저랑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10번 봤죠? 꽤 중요한 건 6번 봤죠? 이거는 좀 중요해서 그래도 한 2번 봤죠? 자, 근데 그동안 여러분이 한 번도 안 본 애들인데 보험 차원에서 혹시나 해서 보는 겁니다라고 해서 한 번만 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는 거. 근데 말이 한 번이지 시험 전날 보더라고 학생들이. 제 수강생들은 이제 열심히 한 수강생들은 하도 로민정을 많이 봐가지고 한 2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줬을 때 한번 보고 전날 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음성 파일을 또 올려줘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올려주려고 생각 중이에요.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요거를 시험 전날 들은 친구도 있어요. 이거 완전 무시하고 저랑 계속 해오던 친구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거든. 그래가지고 나랑 했던 것들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여기 없어요. 지금 제가 이 객지문을 분석한 거고 저랑 해왔던 모든 내용들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가 그게 중요한지를 아니까 막판까지도 그걸 보다가 이건 전날 그냥 정변이 1시간 반짜리 음성 줬으니까 그냥 들어야지 하고 들었는데 여기서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어제 본 거니까 이렇게 찍어서 많이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정답 지문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 결국은 이렇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기본기로 된 거 이렇게 된. 그러면 여러분한테 중요한 지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중요한 지문은 이겁니다. 선택형 강의를 할 때도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이건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의 선사기 공통 실력이 되는 거고 요거는 객관식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런 거 안 할 거면 객관식 왜 들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어렵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서 할 수 있는 짓. 그러니까 이 판례가 원래 어려워.
그냥 사례형에 나와도 어렵고 기록형에 나와도 어려워. 그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거고 기본기로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사례형 기록으로 나오긴 좀 그런데 선택형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요즘은 좀 잘 안 나오는 방식인데 학설 2개를 주고 그 형법에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학설하고 그 결과들을 연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례형에서 그런 짓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형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것들 이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겠네. 지문의 어떤 뉘앙스 같은 거, 방향성, OX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데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좋아하는 색깔로 눈에 띄는 색깔로 보충 지문이라는 표시를 좀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여기 나올 건데 저 믿고 그냥 이거 어차피 공개 자료거든요. 저 믿고 어차피 여기 나올 것 같으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그 기본서에는 없지만 객관식에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구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별표라기도 애매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지문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냥 색깔 있는 걸로 그냥 해설이든 뭐 지문이 좋으면 지문이든 거기다 이렇게 그냥 표시하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표시에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난 표시를 해놔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집에 가서 이걸 외운다고 해서 기본기가 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저는 이걸 뭐 열심히 복습할 것을 지금 3월에 지금 맞춰서 듣고 계신다면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별로 권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이번 강의에 이제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를 얘기해드리고 빨리 강의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OT만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좀 오늘 OT가 시간이 부족하면 내일도 조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이 기본기라는 거에서 다시 스펙트럼이 있겠죠.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거부터 쉬운 거부터. 제가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난이도로 나눈 게 아니에요. 여기도 어렵고 쉬운 게 있고 여기는 보통 좀 어려워요. OX 판단이 어렵고 여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은 기본소가 없는 판례니까 그냥 어려운 건데 이건 지엽적이라서 어려운 거니까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 진행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표현들을 잘 기록을 해두세요. 이거 지금은 중요합니다. 그냥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 동의어, 유사어 뭐가 있냐면은 이거 사례 기록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겁니다. 실제 객관식으로 모의고사에서만 보여줬다가 사례형에서 나와서 정말 어렵게 근데 이제 그 객관식 문제만 잘 분석을 했어도 풀 수 있었던 경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2년 전 사례형 기출문제인데 2년 전인가 아빠가 죽고 자식 셋이 있는데 뭐 한 명은 외국 살다 오고 평상시 뭐 장남에게 주려고 했는데 뭐 상속 포기했는데 누구는 뭐 기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뭘로 이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토지였는데 토지가 단독 소유인지 공유인지에 따라서 거기다가 이제 신축 건물을 지었을 때 법정지상권이 되냐의 문제로 연결지는 게 실제 대법원 판례 요지가 쫙 있는 건데 그게 변시 내지는 변시 모의고사 객관식에 이런 식으로 특유의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왔던 거죠.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여기 별표 3개 하고 사례형 출제 예상이라고 써놓으세요라고 했어요. 그 해에 하고 그건 제가 잘한 거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3월에 그렇게 하고 기본 강의를 할 때 그 객관식 문제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근데 그걸 마지막 파이널에 좀 찍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객관식 할 때는 제가 별표 3개 하면서 야 이거 사례형 나오면 죽음이겠는데 한 3번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외우세요 이래놓고 파이널 자료에서 제가 넣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기본 실력으로 많이들 풀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례형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선삭이 어디에서나 중요한 거예요. 선택 사례 기록 어디에서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례 기록에 예상된다, 내가 너무 최애하는 판례다. 전부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이거는 객관식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냥 민법 전체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유형에도 드러나지만 이거는 보충 판례입니다. 이건 보충 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유형이 3번 유형. 그러니까 그냥 특정한 색깔로 표시하셔서 이번 시즌에 무시하시든지 그래도 돼요. 그냥 특히 자기 기본기가 아주 충실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이쪽에다가 좀 맞춰야 돼요. 많이 자기가 기본기가 부족할수록 맨 위에다가 맞춰야 돼요. 기본기가 제일 부족하면은 이것만 잘해도 장땡이야.
이번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객관식을 보는 거에다가 너무 그렇게 복습하지 말고 자기 기본서로 이거 제가 이거 당연히 중요한 거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나죠 하면서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난 큰일 났네 이러면서 계속 그럴 거예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제 강의가. 그래서 막 예. 그래서 여기다 집중하시고 실력이 자기가 조금 그래도 된다 싶으면 여기까지 욕심을 내는 거죠. 아, 객관식 공부도 좀 하자. 이런 게 객관식 공부구나. 그다음에 이건 객관식 공부도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보험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 강의 들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충 표시는 표시에 모든 걸 걸기 바랍니다. 보충에 대해서는, 보충 지문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요, 지금 저는 해설집을 가지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OX가 다 스포점입니다. 그죠? 지문에 OX가 다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OX를, 우리가 좀 초딩입니까? 뭐 부모님 숙제 시켰는데 그 답이 옆에 다 있으면 답 보고 다 하지. 그게 아니라 X인데 왜 X인지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O는 정말 내가 혹시 이걸 읽다가 틀렸다고 생각들 만한, 틀렸다고 잘못 생각들 만한 포인트가 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실 거기 때문에 왼쪽에 OX는 뭐 인간인 이상 당연히 보이겠죠. 안 보이진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연필로 틀린 지문 같은 경우는 틀린 부분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X를 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너무 쓸데없는 팁인 것 같은데 청구할 수 있는데 뭐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면은 저는 뭐 부당이득 뭐 누구한테 가백에 직접 그럼 이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틀린 지문이지. 그럼 직접 부당이득 청구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저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한다는 지금 모든 지문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좀 중요한 지문 같은 경우는 막 동그라미 치는 게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직관적으로 이거 다시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문제책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제 이름으로 나온 책이긴 한데 문제랑 해설 나누는 게 당연히 좋은 점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뭐 다시 그렇게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의를 잘 들어서 심지어 이제 미리 풀고 올 것이냐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뭐 미리 풀고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같이 풀면서 가는 게 테스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빠르더라고요 학생들이 진행이. 그래서 미리 풀고 오니까 딱 맞더라 이런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요 얘기 마무리하면 여러분 연필로 뭐 빨강파랑 막 하지 마세요, 객관식이. 그러니까 이런 거나 하는 거지, 눈에 띄게. 연필로 그냥 시각적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냥 왜 이게 정말 중요한 지문은 발표를 하겠지, 당연히. 자기가 자꾸 틀리는 거랑 내가 정말 중요하다면 발표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나중에 다시 보면 꼭 확실히 맞출까? 이거 어려운데? 뭐 이럴 경우에는 그냥 동그라미 탁탁 쳐가지고 하고 딱 나중에 그냥 쓱쓱 넘기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표 중심으로만 보시는 거지만 그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지문입니다. 중복 지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출제위원들끼리 만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이 중복됐으니까 내지 말자 그런 협의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냈던 거 내다 보니까 중복이 10번 됐고 중복이 3번 된 게 있으면 뭐 10번 된 게 3번 된 거보다 3분의 10만큼 중요하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복이 많이 되면 중요한 지문인 건 맞죠, 분명히. 근데 작년 강의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요거일 것 같아요. 제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작년 강의에는 중복된 지문이 있을 때 3번, 4번 중복 지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되게 중요하게 중복이 되면 이것도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아까 전형물 소권 아시죠? 그거 또 나왔네요. 이렇게 좀 했어요, 소개를. 그러면 이제 듣기만 해도 어떤 게 많이 나왔구나를 좀 알 수 있는 정보성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계산을 해봤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번 강의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생략하는 지문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을 거예요. 그 생략하는 지문의 양은 비슷할 거예요. 올해 생략을 뭐 상당히 더 많이 생략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생략한다는 말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겠죠. 뭐 3번 문제 풀게요. 자, 2번 이렇게 가면 3번에서 내가 2번 지문 바로 간 거는 여러분이 1번 지문은 안 하겠다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때마다 이건 제 추천입니다. 이미 지금 지문에 파란색으로 X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X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연필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제가 바로 2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표시를, 아니 뭐 이렇게 해놓든지 좀 길게 연필로 그어 놓으세요. 지문에. 그 다음에 뭐 4번, 5번인데 2번만 읽고, 자, 이제 2번만 보면 돼요. 넘어갑니다 하면 이거 빠른 속도로 이렇게 하세요. 연필로. 그리고 집에 가서 왜 정변이 안 했지를 각자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제가 이렇게 생략하는 지문의 80%는 중복 지문이고요. 한 20%는 너무 쉽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틀리게 내려고 지문을 냈는데 가치가 없는 지문?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 생각해보고, 특히 이제 중복 지문이라는 게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문제가 채권법부터 나가면서 제가 이제 어떤 단원의 변시를 풀고 변모를 풀 거예요. 이제 문제 푸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변시 문제, 채권자 대위권이면 변시를 다 풀고 변모를 다 푼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풀던 순서에서 이제 앞에 나오면은 뒤에 똑같은 게 나오면 중복이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나온 거를 이렇게 지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 지문을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뒤에 지문이 훨씬 공부가 많이 되거나 거기 좀 난이도가 있어 챙겨볼 게 있거나 그런 경우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건 절 믿고 그냥 제가 실수로 빠뜨린 일은 없도록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릴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면은 막 듣다 졸고 빨리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말 한마디 해줄 때랑 안 해줄 때랑 차이가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자, 16번 문제는 1, 3, 4, 5가 다 중복이에요. 자, 2번만 보면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16번 2번 지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2번 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뭐가 중복이다 아니다란 말도 최대한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것만 집중을 하시면 아주 괜찮을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민법 얘기해 볼게요. 민법이 몇 문제일까요? 민법이 한 회당 30문제에서 31문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이번 제9회 변시까지 해서 33회분의 문제가 쌓였습니다. 그러면은 지문이 5개니까 우리가 민법 13회 동안 제3법만 얘기한 거예요. 뭐 가족법 과제하면 5문제니까 제3법만 지문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5,115개예요. 이 계산대로 5,000개가 넘어요. 나랑 13회 동안 5,000개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문항수로 치면 1,023문제고요. 지문으로 치면 이제 5,000이 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저랑 80문제 가까이 풀어야 되고 1교시에 26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 OT만 30분 했어요. 미쳤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빨리 바로 잡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속도로 나가는 과정에서 중복 지문이 참 고마워요. 중복 지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이 제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제거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거의 중복이지만 표현이 좀 많이 달라 하면 제가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제가 안 한 거는 여러분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좀 그냥 연습을 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렇게 생략한 지문들을 집에 가서 본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쓸데없지 않나. 제가 해드린 지문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지문을 표시하는 거는 표시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 지문에다가 지문 앞에다가 이렇게 길게 연필로 사선이나 뭐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어버리시면은 눈에 잘 띌 겁니다. 나중에 그냥 무시하고 그걸 안 보면 되니까. 자, 그거 정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쵸. 그리고 저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중복됐는데 저도 까먹고 그냥 읽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것만, 제가 이제 중복이 아닌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만 믿으시고, 그 중복이 아닌데 제가 넘어가는 지문들은 진짜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택형 강의는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선택형 강의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형 강의랍시고, 내가 좋아하는 문제 몇 개 골라서 풀어주고, 야, 재밌지 않았니?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유치권 한번 설명해 줄게. 이렇게 되면 기본 강의를 듣고 말지, 그죠? 선택형 강의는 첫째, 너무나 선택형 강의다워야 됩니다. 그것은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것도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고요. 나중에 선택형만의 특이점들 잡는 거. 그리고 이게 뭡니까? 자기 단원별, 한 단원도 안 빼먹을 거잖아요. 그죠? 단원별 자신의 기본 실력을 체크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복습하는 것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선택형 강의를 들으면서 괜히 집에 가서 뭐 사례 문제를 풀거나 기록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서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이제 드러났던, 민망했던,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기본기를 채우는 게 모든 걸 다 떠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기본기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 되는 지문에 이건 당연한 거죠라고 넘어갔는데
나한테 전혀 안 당연해. 그러면은 뭐 저한테 질문을 하시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시고 이제 기본서를 좀 보시도록 해야 될 겁니다. 자, 선택형 강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선택형에 하나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얘기를 했지만 선택형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들을 100% 이뤄내야 되고 모든 지문을 다 볼 거예요. 거의 모든 지문을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제 강의만의 특징이고 그냥 골라서 풀어주잖아요. 강사들이 주로.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 4시간 수업하면 4시간만큼 준비해서 와요. 선택경영. 지금 내가 강의한 지 5년 됐는데 매년 5천, 작년에는 4천 몇백 개, 3천 몇 개, 매년 지문을 난 다 봐요. 다시 보면 또 까먹거든요. 근데 선택형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계산을 칼같이 하고 와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점을 지키시고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선택형에 머물면 큰일 납니다. 이 질문 중요합니다. 이 질문 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요거 기본기 체크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선택형에 머물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뭐 비교나 대조도 많이 해드릴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드디어 강의를 좀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OT가 조금 길었네요. 뭐 3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본 강의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진도표를 나눠드린 것처럼 채권 총론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그 뭡니까? 변시 문제를 특정 작은 소단위의 변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변시 모의고사를 풀 테니까 요 부분이 책이 2권이라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책을 한 번에 몰아서 내면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출판사에서 선택을 한 건데, 각자 관리할 때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할 때나 강의 들을 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거 봤다 해야 돼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좀 진행을 할 테니까 변시 1번 보겠습니다 했다가 이제 변모 1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 시작할 때 이 채권 총칙 맨 앞에 2군데 펴놓고 이렇게 겹쳐놓고 같이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56페이지죠? 변시 56페이지입니다. 얇은 책. 해설. 해설로 본다 그랬어요. 자, 2편 채권 총칙 1번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문제 사례를 줄이줄이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동그라미 치면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서는 이 지문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저를 믿고 그것만 보시고, 또 제가 일일이 사례 문제를 다 읽고 앉고 같이 풀고 있으면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다 제 계산하에 되는 거지 제 컨디션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제가 사례를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첫째 줄에 참외 백상자를 동그라미 치고 넷째 줄에 운송해 줄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충 뭔지 알 것 같죠? 백상자 주문하고 운송해주는 문제입니다. 1번 지문부터 볼게요. 1번에 1번. 자, 중등품에 동그라미 치세요. 예. 정하지 않았으면 중등품인 거 밑에 있는 조문. 선택형에 가끔 나옵니다. 별 의미 없고요. 자, 2번 지문입니다. 가던 첫째 줄에 가던 중 동그라미 쳐봐. 이건 너무 진부해서 문제가. 배달해서 가던 중. 자, 가던 중에 사고 파손이니까 거기다 써야 될 말이 있어요. 뭡니까? 가다가 그랬대요. 특정 X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달해서 가던 중에 사고가 나면 띵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집 앞에 도착을 안 해서 특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밑에 다시 인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다시 인도를 해야죠. 이거 무슨 의무라 그럽니까? 조달 의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배경 설명 필요할 때는 해드릴 겁니다. 문제만 풀 건 아니에요. 종류물과 특정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단원에서 종류물이 언제부터 특정이 되는가. 근데 그걸 알아서 뭐 하게요? 특정되기 전에 종류물이 멸실하면 아이고 공급자가 알아서 다시 가져와야죠. 계속 새롭게 인도해야 되는 의무를 특별히 이 단원에서만 조달 의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제공을 하는 거니까. 자, 이와 달리 특정이 되고 나면요. 종류물이 어느 순간 특정이 될까요? 띵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준비를 완료하고 수령을 최고하는, 통제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이 종류물이 특정물이 됐기 때문에 멸실되면 인도 의무는 완전히 소멸하는 겁니다. 이 얘기 안에 잘못이라는 귀책사유라는 가치관이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채권법의 맨 앞 단원 종류물과 특정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 우리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자꾸 얘가 잘못했네요, 얘가 억울하겠네, 맨날 이거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그런 단원이 아닙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주소지에 도착, 이행 제공. 단어들을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주소지에 도착, 이행 제공. 수령을 거절. 되돌아가다가, 이 뻔한 진부한 문제죠. 이거는 특정이 된 거고요. 수령을 거절했거나 뭐 사람이 없었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다가 과실 없이 그 밑에 멸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특정이 됐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멸실됐다면은 인도채무는 소멸입니다. 자, 여기서 별표를 하나 하시고, 자, 제가 이제 가끔 별표를 하라는 거는 뭐 어딘지 몰라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별표를 잘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여기서 별표를 하고 쓸 내용은 뭐냐면, 지문 변형을 좀 제가 가끔 할 거예요. 중요한 경우에는 과실 없이를 밑으로 빼가지고 둘로 나눠보세요. 고의 중과실, 경과실, 무과실 이렇게 나눌게요. 이 지문이 달라질까? 인도채무 지금 과실 없이 멸실하면 인도채무 소멸입니다. 고의 중과실로 멸실되면 인도채무 어떻게 될까요? 소멸이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걸 또 얘가 잘못했는데 이걸 나눈 이유는 401조 때문인데 채권자 지체 이후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되어서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 책임을 져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데 인도채무가 소멸하냐 존속하냐 남아있냐 이 문제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에요. 더 앞단계의 문제라는 거죠. 잘못이 있든 없든 얘가 왜 참외 백상자를 안 받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와서 자기가 다 깨버렸든 고의로 깨도 인도채무는 소멸한 겁니다. 대신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게 전보배상이잖아요. 이행불능에서. 그래서 이 3번 지문 조심하세요. 과실 없이가 고의나 중과실로 바뀌어도 3번 지문은 뒷마디가 똑같아져요. 인도채무는 소멸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지문입니다. 3번, 4번 이렇게 묶으세요.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도 뭐 묶어서 그냥 발표해도 되고 중요한 지문이죠. 위 3번의 경우에 참외대급의 지급을 청구하시다. 이건 어때요? 여기다 다시 한번 봅시다. 대금 청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게 뭐냐면 대금 청구는 400조 수령지체 중에 538조 1항 2문에 보면 수령지체 중에 쌍방규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면 쌍방규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면은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의중과실이라면 이거는 대금을 달라고 못 하겠죠. 그죠? 근데 무과실이면 당연히 대금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경과실은 어떨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이것도 401조가 받쳐주는 거예요. 아까 401조가 경과실은 과실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통설이에요. 이건 판례 아닙니다. 401조하고 538조 1항의 2문을 연동시켜서 결합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이건 대금 청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정리할게요. 좀 빠르죠? 근데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해야 돼요. 조금 더 중요한 단어는 조금 더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진 않으면서 내용은 어렵고 여러분은 잘 모르고 그래요. 왜냐면 공부 잘 안 하니까 이 부분을. 근데 538조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묶어서 정리가 되십니까? 오다가 멸실됐을 때 누구의 잘못이든 인도채무는 소멸하는데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고의중과실이냐 경과실 무과실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5번은 뭐 별 중요한 질문 아닙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건 뭐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간단 말도 이제 앞으로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변시해요. 금전 채권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옳지 않은 것은 1번 금전 소비대차 지연 손해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줄 보세요.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약정 이율, 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답안지에 쓸 문장은 아니지만 약정 이율을 지연 손해금에 갖다 쓸 때는 저 이렇게 말해요. 갖다 쓸 때는 적어도 약정 이율이 연 5%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상사면은 6%가 넘든지 해서 법정 이율보다 낮은 약정 이율은 지연 손해금에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네. 2번이 올해도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첫째 줄 보면 합의 해제할 경우에는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합의 해제란 말에 동그라미 딱딱 치면 되잖아요. 그럴 때 합의 해제할 경우에는 그 밑에 밑에 줄에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 이자를 의무가 없다.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지문이었어요. 제가 뭐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간단히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각자 적어보세요. 합의 해제도 법정 해제가 적용되는가? 저의 최애 내용이었습니다. 늘 별표 3개였는데 드디어 올해 객관식에도 나오고 사례형에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마지막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2문의 끝 문제로 합의 해제에 법정 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좀 각자 필기하세요. 조문 하나씩 쓰면 548조 2항이나 551조 548조 2항이나 551조는 X예요. 그러나
법정 해제 규정을 합의 해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게 뭐죠? 548조 1항 단서. 그게 뭐예요? 제3자 보호 규정인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548조 2항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할 의무라든지 551조에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같이 구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은 우리 판례가 명시적으로 합의 해제는 적용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548조 1항 단서가 뭐죠? 그 유명한 해제와 제3자 보호조. 이거는 합의 해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지문. 자, 3번 지문이 좀 중요한데 퀴즈를 내보자. 그냥. 자, 3번 지문 보지 말고 내 퀴즈에 답해봐요.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기본적 이자 채권과 지분적 이자 채권은 어떻게 돼요? 각각. 원본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때 내가 맨날 파는 함정이야. 기본적 이자 채권, 지분적 이자 채권 당연히 다 소멸합니다. 이런 걸 잘해야 객관식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두 개 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기본적 이자 채권하고 지분적 이자 채권을 왜 구별해요? 구별 실익 자체가 채권 양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본 채권을 양도할 때 기본적 이자 채권은 당연히 양도되지만 지분적 이자 채권은 양도가 되지 않아요. 별도로 양도하지 않는 이상. 뜻은 어떻게 되죠? 지분적 이자 채권은 이미 발생한, 그러니까 이제 1년 뒤에 돈을 갚기로 했는데 3개월 지났으면 3개월치 이자는 이미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채권 양도할 때 새로운 채권자에게 당연히 가는 건 아니에요. 약정 내용을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안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문제를 어떻게 냈어요? 소멸시효 완성. 그러니까 이상한 걸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식으로 퀴즈 낼게 하고 맘먹고 냈을 때 맞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제가 나중에 학생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강의를 하다가 자, 하늘 보세요. 자, 고개 드세요. 이 얘기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안 보고 내가 퀴즈를 냈을 때 맞춰봐 그랬을 때 마침 기억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다 시험을 잘 봤어요. 재작년에도 그랬고 합격했고 다. 질문 자체가 아주 짓궂습니다. 제가. 근데 취업적이진 않아요 또. 그 말 때문에 또 상처를 받죠. 취업적인 건 아닌데 그냥 틀리는 그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게 5번, 6번 보느니 정확하게 한두 번 보는 게 더 나아요. 정확하게 한두 번을 보고 이제 그 다음 반복을 하셔야죠. 그래서 3번 지문 같은 거는 지금 제 퀴즈에 틀린 사람들은 다 발표를 해야 되고 주의라고 좀 써놓든지 틀리지 않은 분들도 원본에 시효 소멸했을 때 이미 발생한 이자나 지연소득 미친다는 말 봤을 때 또 머릿속에 헷갈린단 말이야. 이거 이미 발생했으면 지분적 이자 채권 얘 독립성이 있는데 이따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5번은 너무나 기본적이거나 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그러니까 4번, 5번 넘어간다 이런 건 다 지문의 번호를 말하는 거고요. 문제를 말할 때는 문제 3번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 추적권 이런 문제 하도 많이 나와서 문제 16번은 전체가 중복 지문인 경우 이럴 때 있어요. 문제 16번은 전체 중복 지문 넘어갑니다. 이렇게 문제 16번 안 풉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3번 문제 들어갑니다. 16년도에 이건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네요. 외화 채권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한번 나와서 21년도에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모의고사에는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1년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엄청난 예상 문제나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안 보면 맞힐 재간이 없어요. 자, 빨리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지문. 외화 채권,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한다면 현실로 이행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입니다.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청구할 때는 자, 1번 지문은 주인공이 채무자고 2번 지문은 주인공이 채권자죠. 그럼 이거는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읽고 3번 지문으로 일단 넘어와서 경매 절차에서는 어떻게 한다? 배당기일 당시의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기준 시점을 다 외우셔야 돼요. 잘 오민정에 다 있어요. 4번은 변제 충당이라면 충당할 당시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방금 제가 얘기한 1, 2, 3, 4 외우시고요. 동그라미 쳐서 현실로 이행할 때 변론 종결 시, 배당기일 당시, 그 다음에 변제 충당할 당시, 현실로 변제 충당할 당시 이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후반부에 별표를 하시고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민소인데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좀 해설로 볼게요, 여러분. 오른쪽에 위에 보세요. 해설에 항소심은 속심이므로 채무자가 항소 이유로 삼거나 내세운 주장에 이유가 없다면
나가리 나야 되죠. 근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심 변론 종결 당시에 외국환 시세를 기준으로 또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채권자가 대용권을 행사하면은 변종시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1심도 변종시가 있지만 2심도 변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환산해 보니까 채무자가 말한 건 다 쌉소리야. 다 받아들일 게 없는데 환율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좀 깎여. 그러면은 채무자가 좀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소를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채무자가 주장한 게 하나도 이유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환율 계산은 약간 직권조사 같은 느낌? 그 변종시 기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해보니까 1심보다 우리나라 통화 금액이 내려갔어. 환율이 바뀌는 바람에. 그러면은 채무자가 물어줘야 될 돈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항소를 인용한다는 거예요. 뭐 일부 인용이겠지만 빵원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무조건 일부 인용이지 뭐 그죠? 전부 인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전부 인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달라고 해서 1억을 이겼는데 항소하면서 3천만 원 깎자 그랬는데 환율 때문에 3천만 원 깎이면 그럼 전부 인용이야? 그렇게 안 나오고요 문제. 어쨌든 일부 인용이겠죠.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이거 발표하세요. 민소라고 좀 써놓으시고 사례형에는 대가리 총 맞지 않고서는 안 나옵니다. 예. 자, 5번은 보충 지문인데 제가 보충 지문은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변모 문제를 좀 풀도록 해볼게요. 변모 1번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 과일 가게고 그냥 문제 읽기도 귀찮아. 지문부터 읽어봅시다. 지문 1번. 사과를 특정한 경우 이행기의 현상대로 훼손된 경우 성관주의무 위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거 조금 학계 논의와 조문에 관한 문제라서 각자 좀 보세요. 뭐냐면 특정물은 이행기에 훼손되면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고 근데 훼손이 왜 된 건지가 궁금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잘못을 따져야죠. 저는 이거를 제가 경과실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선관주의무입니다. 그래서 갑이 선관주의무 위반에 대한 이 증명 책임이 갑이 누구예요? 매 도인이죠. 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사실 아주 기초적인 건데 지문이 아주 쉽진 않아요. 자, 물어볼게요.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입증책임 누구예요? 그런 거 바로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채무불이행, 귀책사유는 채무자 스스로 자기가 귀책사유 없으면 입증해야 되고 불법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다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정물이 시험에 나오면 언제나 매도인이 채무자죠. 그 특정물 채무에 대해서. 매도인인 갑이 스스로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사실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모르시는 분은 별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소리 짧게 하면 제가 별표를 하시라고 하는 건 그냥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별표를 좀 해야 되고요. 주관적인 별표겠죠, 이른바. 정변은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하는데 나는 생판 모르겠다라고 하면 별표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히려 더 큰일 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단원들이 미리 그냥 각오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거 모르면 바보 이랬는데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단원을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단원을 웬만큼 다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로 강의를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균등하게 다 했나요? 그렇게 못했잖아요. 담보 물건을 못 받다든지, 내가 물건 통으로 약하다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마상 입을 시간에 아이씨 큰일 났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지문 빼고 3번. 약정된 일시에 배달하러 갔는데 부재 중이라서 되돌아오다가 또 되돌아오네. 그죠? 경과실로 이거 동그라미 쳐야죠. 아까랑 다르죠. 이 문제가 더 마음에 들어요. 경과실로 훼손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되돌아오는 거는 지금 부재 중이어서 되돌아오다 옆으로 빼서 아까는 제가 이제 특정이란 말을 썼는데 여기다 이제 3개를 다 써드릴게요. 1번 여기서 3가지를 여러분이 쓰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배달하러 갔는데 애가 없어서 안 열어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3가지가 일어났어요. 종류물이니까 1번 특정,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채무자가. 그게 뭐예요? 변제 제공. 그리고 저쪽에서 안 받았다. 그게 뭐예요? 채권자 지체. 이 세트 메뉴예요. 3개가. 예외가 절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험에서 예외는 안 나올 것 같고 3개가 같은 날 일어나요. 종류물인 경우고 현실 제공인 경우에 같은 날 거의 같은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정리할까요? 자, 이런 걸 하기엔 좀 시간이 그렇지만은 빨리 정리해 볼게요. 특정의 효과는 하나만 알면 돼요. 뭐라고요? 멸실되거나 훼손되면은 난 책임 없는 거예요. 훼손되면 훼손된 거 주면 되고 멸실되면 인도 채무가 소멸해요. 완전히. 자, 변제 제공은요. 일단 물어볼게요. 자, 이거 답 안 나온 사람 많을 건데 미리 얘기하지만 답 안 나오면 안 돼요. 변제 제공 몇 조? 숫자 외우고 있어야 돼요. 460조. 왜 외우라 그러냐면은 변제 제공의 효과 뭐예요? 바로 말해봐요. 효과.
여러 가지가 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게 461조거든요. 바로 뒤에 있어요. 변제 제공의 제도의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야. 아이고, 할 거 다 하셨네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할 거 다 하셨으니까 채무 소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전달이 안 됐구나. 채무 소멸은 아니지만 뭐라는 거야? 너 채무 불이행은 아니야. 이겁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 책에도 두 문자 진하게 돼 있는데요. 변제 제공을 하면 제가 제공의 뜻이 뭐라 그러죠? 항상 트라이라고 합니다. 시도를 한 거고 이건 무조건 변제가 안 된 거야. 내가 트라이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이걸 빼봐요. 변제는 뭐예요? 완벽하게 그 계좌에 꽂혔기 때문에 채무가 소멸한 거예요. 근데 제공은 뭡니까? 이 자식이 계좌를 오늘 알려주겠는데 안 알려줬다든지 내가 배달 약속 장소에 가서 띵동을 했는데 사람이 없다든지 이건 내가 트라이를 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법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잘못은 없다. 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이 면책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행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띵동, 그 시간에 띵동 했으니까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저렇게 안 받는다면 공탁을 통해서 이 얘기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변제 제공은 채무를 소멸시킨다 아니다. 제공한 것만으로 소멸이 안 돼요. 근데 너 정말 소멸하고 싶으면은 공탁을 해라. 우리 칠공주 있잖아요. 변대공상 경면원에서 첫째 언니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첫째 언니가 최고죠. 하라는 대로 고스란히 다 해준 거죠. 완벽하게. 그게 안 되니까 셋째 그냥 공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변제 제공이 고스란히 채권자 지체입니까? 거의 맞아요. 거의. 왜냐면 우리 법정 책임설이기 때문에 규책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그죠? 사실 채권자의 지체 요건은 협제수거든요. 협력을 요하는 채무일 것, 변제 제공을 할 것, 수령하지 않았을 것인데, 수령하지 않았을 것은 채권자 지체의 당연한 모습인 거고, 변제를 제공하면 그 자체가 제공이란 말을 왜 한다고요? 안 받으니까 제공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같은 말이고, 이거는 채무의 성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요건이 이거예요. 변제를 제공하면 채권자 지체예요, 무조건. 거의. 그런데 채권자 지체 효과는 이게 400조란 말이에요. 401, 402, 403, 나중에 뒤에 나올 때 안 해줄 거예요, 다시. 538조 1항 2문. 그래가지고, 주유무가 경감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면제해주고, 비용 증가된 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에 있어서 반대급부를 달라고 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각자 봐야 돼요, 열심히. 그래서 면, 공, 감, 이, 비, 위. 이 4개. 이 2개, 4개는 이 2개의 모든 효과예요,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채권자 지체도 어차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설명을 면공감입이 한 번 나온 건 다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봤죠? 면공감입이 이럴 거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객관식 강의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3개를 썼는데 경과실로 훼손되면은 경과실은 이게 아까 지금 면책은 지체가 안 된다 그러고 이거는 항상 이거 뭐냐면 항상 되돌아오다가요. 되돌아오다고 항상 불능이 될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행불능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경감이 되니까 고의중과실로 왜 부재중구 지랄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깨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중과실이 아닌 이상 경과실이나 무과실로 훼손됐을 때 훼손된 상태대로 인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3번 같은 지문은 변시 본고사에서는 좀 망설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설에 의해서 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잘 봐요. 경과실이 아니라 과실 없이 훼손이 됐다고 죄송. 아니구나. 통설이 아니라 조문이네. 미안합니다. 되돌아오다가 401조가 옆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경과실에 의해서는 책임을 안 지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거고요.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그랬었냐면은 이때 이게 참외야 뭐야? 이건 사과야? 사과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과실도 되느냐 아니면 무과실이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학설 대립이 좀 있어요. 경과실까지 저는 포함해서 아까 경과실까지 포함해서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통설이에요. 이게 견해대립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손해배상 둘째 칸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손해배상은 명확하죠. 손해배상은 고의중과실이면 손해배상 책임지 안 지는 거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오늘 첫 시간에 가장 우리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번 안 볼 거고 5번. 그 다음, 이제 작년 같은 게 이랬다고요. 4번은 또 중등품 또 나왔죠. 상등품이가 틀렸죠. 이랬는데 이걸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도 응용이 조금 어려워 보이면 제가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중등품이라고 알려줬는데 상등품으로 나오니까 어렵네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저를 믿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넘어가는 것은 정신이 없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정신이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미친 듯이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가끔 제가 한 손에 2장이 넘어가가지고 넘어가는 경우는 있는데요. 예, 지문을 빼먹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을 읽을 거예요. 배송 방법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운송업자 병에게 배달을 의뢰했는데 병의 과실로 운송 중 사과가 멸실된 경우 인도 의무를 면한다. 퀴즈.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퀴즈. 이 지문에 이행보조자 법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첫날부터 세게 나오죠? 원래 저 성격이 변했나 봐요. 강의 많이. 작년에 제가 안 그랬는데, 막 얘기 막 팍팍 할 거예요. 예. 생각하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오지게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아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앉았죠, 이걸 열심히. 키워드는 운송 중이에요. 그죠? 운송 중에 멸실되면 아직 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도 채무를 면합니까? 그죠? 여기에 이행보조자 쟁점, 개뿔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보조자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사례형이 나온다면 괜히 이행보조자라고 써줄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행보조자는 언제 필요한 개념이에요?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갖다 쓰면서 채무불이행체가 물을 때 필요한 개념인데 이건 가다가 멸실됐으면은 뭔 채무불이행이야. 이거는 그냥 빨리 뭡니까? 인도 의무를 다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물론 그래서 멸실돼서 다시 갔다 오느라고 뭐 시간이 늦어지면 그럼 이행 지체니까 뭐 그때는 채무불이행이니까 그때는 이행보조 쟁점을 쓰겠죠. 근데 여기서 이 지문은 인도 의무가 남아있냐 없어졌냐는 거잖아요. 이건 채무불이행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4번만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읽을게요. 지문. 을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갑으로부터 인도받은 쌀 10가마에 대해 하자 있음을 발견한 날, 하자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 없는 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괜히 이것도 안 읽으려다가 너무 기초적이라 완전물급부 청구권이 지문으로 나온 거고요. 1, 2, 4, 5번은 다 보거나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별로 안 중요한 문제인데 괜히 최근에 나왔고요. 뭐 대단한 문제처럼 나왔는데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볼게요. 갑이 자신의 어선을 을에게 임대했습니다. 차임조로 너 뭐 어획량의 10분의 1 가치에 해당하는 해산물을 매일 받기로 하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출제하신 분이 해산물 먹고 싶어서 낸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은 걸 뭘 이렇게 어획량이 넌 되게 열심히 읽었어요. 어획량이 뭐 평균 어획량에 미달하면은 뭐 10분의 1 현금 받기로 했다. 이거 뭐 개뿔 써먹지도 않더만. 자, 기억본 보겠습니다. 특별한 손님 예약을 받은 식장 주인 병의 의뢰를 받고 갑이 을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이거 뻔하지 않나요? 손님이 올 것 같아서 사정을 얘기해. 특별 손해지. 그래서 지정한 해산물을 뭐 그 손님이 좋아하는 게 있겠지. 참돔 이런 거를 배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을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해산물 상품 가치가 소멸했을 때 갑이 동종의 다른 해산물의 제공을 요구하더라도 을은 거부할 수 있다. 갑자기 특별 손해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걔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상품 가치 소멸하면은 다른 해산물 제공을 요구하면은 해줘야죠. 이게 아까 한 거 조다르무잖아요. 그죠? 갖다 주기로 했는데, 오다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뭘 거부를 해, 지가. 거부를 못 하죠. 뭐 이런 걸 물어보려고 문제를 이렇게 길게 냈냐고. 자, 니은번은 위 기억의 상황에서, 여기서 특별손해 써먹는 거 안에. 점심 그래서 병이 해산물로 만든 점심을 제공받기로 정액에, 재미도 없고, 씨. 손해를 배상했고, 갑이 그로 인한 병의 손해를 배상했을 때, 을은 갑이 병에게 지급한 금액 상당을 갑에게 배상해야 자, 이거 귀찮고요. 나중에 시험 나오면 읽어보시고요.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온다 쳐봐야 제가 특별손해 해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둘이 계약한 건데 한쪽이 다른 사람이랑 뭔가 또 계약을 했거나 추가적인 게 있는데 거기서 특별히 약정한 것 때문에 손해를 더 보게 된 게 있다면 그럼 다 특별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계약하고 그가 채무불이행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특별손해 배상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상을 해야 되죠. 위에 문제에서 사정을 설명했다 그랬으니까 기억에서 지금 기억 상황이잖아요. 손님이 오기로 했어. 사정을 설명했으니까 정말 노잼인 걸 내가 이렇게 읽고 있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디귿번 그대로 운항하면 침몰할 위험이 있는 하자가 갑에 비해서 발견돼서 뭐 이게 좀 중요하죠. 이 지문은 갑으로부터 하자를 보수하는 일을 맡은 무가 실수로 화재로 배에 있던 의뢰 물건도 소실됐다. 여기까지 읽고 바로 답 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위에 한번 봐봐요. 맨 위에 문제가 지금 갑이 어선을 을에게 임대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인데
임대인이 이거 고쳐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배를 타고 못 나갔구나 해서 도급을 준 거죠. 도급을 무에게. 근데 수급인의 과실. 이거 대법원 판례인가요? 예,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판례 스토리를 외워야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임대인이 시킨 수급인. 수급인 실수로 보나마나 임차인이 손해를 봐요. 그 손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뭐 불에 타 맨날. 그래가지고 사용수익을 못 하거나 임차인 물건 타버리거나 임차인이 신체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죠. 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안 했냐? 혹은 지금 이 문제는 뭘까요? 물건이 소실됐으니까 이거 뭐예요? 쓰셔야지. 확대손해입니다. 확대손해. 확대손해도 채무불이행 물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물을 때 이행보조자죠. 이게 이행보조자죠. 무슨 관계는 이행보조자 관계다? 도급관계는. 왜 중요하죠? 도급관계는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종속관계가 없으니까. 이행보조자는 종속성이 필요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행보조자는 종속성이 필요 없다. 뭐랑 달라요? 사용자 책임의 필요형자와 다르죠.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금전채무 옳지 않은 것은 4번의 4번 질문 봅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얼마든지 이론상 청구할 수 있는데요. 퀴즈 바로 나갑니다. 언제부터 지체책임입니까?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체책임은 언제부터인가요?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마찬가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죠. 그래서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5번. 뭐 중요한 질문이죠. 사실은 5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매매대금 채무인데 지급기한이 없으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지급기한이 없으면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고 다시 그러니까 매매대금 채무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를 못 받았다면은 매매대금 채무에 지연손해금을 안 줘도 되는데 기한이 없을 때 그런 것이고요. 네, 이건 587조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있지만 587조인데 580조 나왔을 때 설명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가 너무 길어져서 580조 어차피 뒤에 나오니까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나온 김에 집에 가셔서 580조 한번 보시고요.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전채무 1번 지문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돼서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반드시 부과해야 된다. 너무 기초적에서 안 읽을래다가 548조 2항의 해제 원상회복 금전 이자 가산 의무는 지연손해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의한 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해설이 좀 부실한데요. 이거는 명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성질이 아니라 뭐의 성질이 있다 그래요? 부당이득금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가산해야 되는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판례라고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설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읽을게요.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 없이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해서만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약정이자죠. 소비대차의 약정이자처럼 해제 반환 이자의 약정 이유를 정하는 애들도 있어요. 매매계약하면서 야 우리 해제되면은 이자 가산을 우리는 연 5%로 하지 말고 15%로 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연 4% 막 이 정도면 이 반환 의무의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봤던 질문인데 제가 다시 읽은 이유는 아까 본 것은 일반적인 소비대차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보는 것은 해제 원상회복에서 금전에 붙는 548조 2항의 이자를 말하는 건데 그 이자도 약정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치 소비대차 약정이자처럼. 그랬을 때 똑같아요. 그 약정이자가 법정이율보다 낮다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명시적인 판례가 양쪽 다 그러니까 소비대차나 해제 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해제에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4, 5번 안 보고요. 6번입니다. 6번 문제. 금전채무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의 정함이 없는 채무죠. 2번.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책임을 지죠. 너무나 기초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행위 성립일부터 성립 당일을 말하나요? 예, 맞습니다. 지책임을 부담합니다. 예, 부당이득 반환 채무 너무 기초적이죠? 기한의 정이 없기 때문에 성립일부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성립일부터 지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닌데 성립일부터는 뭐가 진행하는 거죠?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죠. 5번 지문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지체에 관한 내용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체는 언제나 다음 날부터예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확정기한은 확정기한 도래한 다음 날이고 불확정기한은 불확정기한 도래한 다음 날인가요? 아니에요. 불확정기한은 1층 공사 완료 시 이런 거기 때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걸 채무자가 안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에 정해놓는 채무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 됩니다. 자, 이 지문을 전부 바꿔서 때로 바꾸면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확정기한은 도래한 때부터 지책입니다. 불확정기한은 안 때부터 지책입니다. 불확정기한은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책입니다.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때라는 말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지만 한 날부터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우리 조문에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몇 조야? 387조인가 아마 그래요. 제가 조문 숫자 잊어버렸는데 그 이행 지체 쭉 정리해놓은 조문 있잖아요. 387 같은데 거기 다 때로부터라고 돼 있어요. 다음 날이라고 안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때로부터라고 조문이 돼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해석은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에 비해서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548조 2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인다고 돼 있어요. 그건 다음 날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체책임은 언제나 다음 날인데 예외가 딱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불법행위. 예.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죠. 그럼 사실 이것도 청구를 받은 때부터 원래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불법행위 자체가 귀책 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그냥 바로 당일부터 너 나 오늘 때렸어. 오늘부터 1일 하면서 바로 그냥 지연손해금 매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어음수표법에 그 어음지연손해금, 어음수표 지연손해금은 당일부터 지급일 당일부터 지금 집니다. 다음 날이 아니죠. 이건 상법을 봐셔서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4번 지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4번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뭐 여러분이 뭐 성격상 나 안 할래요 그래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남겨놓고 착착착착 해야 돼요. 아니면 뭐 4번만 봤으면 뭐 본 지문을 체크하는 게 하든지. 근데 모르겠어요. 뭐가 더 많은지 볼 지문이랑 보는 지문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안 보는 지문보다는. 워낙에 중복이 많아 좀 헷갈리는데 표시를 뭐 난 안 하겠다 다 풀어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좀 잘하시는 분들은 정변이 읽을 때 모르겠는 것만 난 딱 표시가 다 필요 없고 난 내가 모르겠는 건 표시할 거야. 그래도 돼요. 예, 그래도 되지만 뭐 그런 정도의 득도한 수준이 아니면 그 뭡니까? 제가 안 보는 지문을 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에 4번만 볼 거예요. 금전채무 이행지체 지연손해금 3년의 단기시효에 해당하지 않죠. 아주 중요합니다. 3년의 단기시효는 이자 같은 것이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채무니까요. 지연손해금은 일단 정한 채무도 아니에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뭐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에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아예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몇 문제 안 남았네요. 3문제만 풀고 쉴게요. 그런 1교시가 지금 조금 늦었는데 자, 일단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채권의 역사 2015년 법전에 모의고사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네요. 그죠? 변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요, 좀 넘어가려고 해요. 순수 객관식이라고 좀 쓰시고, 다만, 5번 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5번 지문만 표시하시고, 요건 좀 각자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9번입니다. 9번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쉬워요, 여러분. 사례형이라서 제가 안 풀어드려서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밑에 조문만 보면 다 그냥 풀리는 문제라서 넘어갑니다. 5번에만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5번도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일 잘 나와서. 9번의 기억입니다.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금전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냥 읽어봤어요. 보충 조문입니다. 보충 지문이자 보충 조문입니다. 저 밑에 373조. 로민정에도 없어요. 그냥 뭐 이런 조문은 그냥 표시 한번 하시고 이런 건 이제 연말 추록에도 그냥 안 주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니은번입니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을 때 제3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진다는 매우 중요한 판례죠.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이거 논 거 기억납니까? 이거 논 거 기억나요? 자, 이렇게 채무가 있는데 요렇게 해서 가압류를 해도 가압류는 얘 보고 지급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변제의가 도래하면 얘는 지체가 되죠. 논 거가 뭐예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만 금지하는 것이다. 열받죠. 논거 생각 못한 거. 왜냐하면 논거가 너무 허접하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항에는. 저 판례가 나오면 논거를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허접한 논거를 쓰면 그게 2점, 3점이에요. 여러분. 네.
답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사례형에서는.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사례형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니은번은 뭐 너무 중요한 판례였기 때문에. 디귿번, 임대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입증해야 된다. 제가 예상했던 객관식지문 고스란히 올해 2020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좀 어렵게 나왔는데 바로 이거죠. 원인 불명의 화재로 완전히 원인 미상으로 임차 목적물이 불타서 임차인이 돌려줄 수 없을 때 바로 채무 불이행이다. 원칙적으로. 맞다고요. 그죠? 2020년 그대로 나왔어요. 그걸 맨날 퀴즈를 냈었는데, 채무불이행이 규칙사유에 없는 건 채무자가 입증해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임대차로 갑자기 내니까 누가 채무자인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요런 게 이제 채권과 채각을 오가는 실력이 되겠습니다. 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임차인이 그래야 됩니다. 리을, 미음, 중복 지문 당연히 다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네요, 1교시. 자, 2번, 4번 짝수만 볼 거예요. 2번, 여기도 이제 선택채권이, 여기 좀 하나 더 나왔네요. 2번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9번 문제에서도 아까 안 읽었는데 그 리을번 지문이 선택채권 지문이긴 해요. 자, 10번은 풀어드릴게요. 2번, 갑은 을 소유의 X소 Y말 중 하나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선택은 대금 지급 기일에 갑이 하기로 했다. 근데 을이 병에게 X를 매도해버렸다. 근데 갑은 얼마든지 X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갑이 선택한다. X를 선택한 동그라미를 치고 선택 밑에다 이렇게 해보세요. 동그라미 X예요. 갑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소를 팔아버린 거지. 그랬을 때 갑이 여전히 너가 판 그 소를 난 선택하겠어. 된다고요. 이게 아까 왼쪽 페이지에서 발표했던 지문이에요. 이게 뭡니까? 선택권자 아닌 자의 과실로 불능이 되면 선택권자는 여전히 하필 불능이 된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선택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이나 이런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죠. X죠. 왜냐하면 이중매매에서는 제2매수인이 등기나 인도를 갖추면 소유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매도해서 인도를 했다 그랬으니까 병이 지금 소의 주인이 됐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지문만 보면 돼요. 마지막 지문. 갑은 을소유의 X소 Y말 중 하나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선택권자인 갑의 과실로 X가 죽었다면, 그러니까 선택권 없는 자가 과실해가지고 불능이 됐을 때 잔존시키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택권자의 잘못으로 뭐 하나가 박살나면 나머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전히 선택권자. 다만 이제 박살난 거에 대해서 옆에다 써야죠. 따로 그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근데 선택은 Y 인도를 선택을 해버렸기 때문에 X는 이 계약의 목적물이 된 게 아닌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약이 아닌, 뭐 제 생각에는 불법행위 책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1교시가 좀 길었네요. 좀 쉬고 2교시에 만나겠습니다. 예.